오늘 그 성균관대학교 권석준 선생님 모시고 반도체 삼국지, 반도체 기술의 글로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고자 하는데요. 권 선생님께서는 우리 모교 서울대학의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쭉 학사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시고 키스트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의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권 선생님 오늘 처음 뵙니다. 저도 제가 모시자고 했지만 처음 뵀는데 이제 오늘 모시게 된 계기는 이 책 때문이에요. 반도체 삼국지라고 하는, 제가 읽어보고 우리 문송이들도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송하지만 하여튼 모셔서 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기초적으로 기초 단계에서부터 좀 강의를 부탁드린다. 특히 지정학적인 함의라든가, 우리가 명색이 동아문화연구소니까 동아가 들어가니까 동아시아에서 이 반도체 문제가 갖는 그런 걸 좀 말씀을 요청을 드렸고요. 지난달 말인가요? 대통령께서 이 책을 비서관 회의인가 어디서 언급을 하시는 바람에 또 한참 화제가 됐던, 그래서 굉장히 바쁘십니다. 예, 지금 그 경제 전문 채널의 3프로 TV라는 거기서도 하시고 하여튼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이 무대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Q&A를 그 다음에 진행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 선생님, 혹시 그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 안 들리시면은 그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럼 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박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바쁘다 말다 이런 걸 떠나서 모교에서 하는 세미나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더 모교로 오기 때문에 한 5년 전쯤에 제가 이 강의실에서 몇몇 교양 수업을 들었다가 굉장히 피를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어려운 강의고 신화와 역사,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 이런 강의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무슨 공부를 했는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재밌는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모교에 와서 또 하필이면 딱 그 건물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학교나 예전에 있었던 키스트에서 보면은 그런 교양 강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 연사분들이 오십니다. 오셨는데 항상 재밌었던 연사분들은 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인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인문에서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역사의 교훈,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특정한 시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 그런 것들이 현실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실 때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상황,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런 동향이 성립된 그런 역사적 배경이 무엇일까? 특히나 이제 산업기술, 사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도 어느 정도의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자산오보 아시죠? 자산오보가 약 1814년 그때 이제 정약전 선생이 지은 책인데, 정약전 선생하고 정약용 선생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정약전 선생이 저쪽 흑산도에 귀향가 계실 때 서로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는데, 그 서신을 배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강회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늘 하나 제대로 못 만든, 그 당시 조선이죠. 우리나라는 바늘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청나라가 만약에 이 바늘을 한 보쌈이라도 이쪽 조선으로 수출하지 않으면은 길쌈도 못하고 망건도 못 만들고 옷도 못 짓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라고 한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조친문이라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양갓집 교수인가 하신 분이 이제 바느질을 하다가 27년간 애지중지하면서 썼던 그 바늘이 똑 부러집니다. 그랬더니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바늘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시에 조선이 엄청나게 옛날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밖에 떨어지지 않는 시간인데 도대체 그 바늘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이런 한탄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되게 단순해 보이고 기본이 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술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가 아마 그런 이광희 선생이 얘기했던 그런 한탄했었던 바늘보다도 훨씬 더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기술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반도체는 뭐 우리가 흔히 TV에서 자주 보는 이렇게 거울처럼 생긴 동그랗게 생긴 이것을 우리가 웨이퍼라고 그러는데, 이런 웨이퍼 전체를 반도체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칩들도 우리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타고 다니시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조절하는 것. 예를 들어서 1층 누르면 어떻게 1층으로 가나요? 엘리베이터가. 그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런 신호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칩들,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칩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반도체 칩이 없으면은 아마 세상의 대부분의 기계류들, 전자제품들은 작동을 당장 멈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느끼셨겠지만 10년 전에 여러분이 쓰셨던 핸드폰과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0년 전에 쓰던 핸드폰은 마치 구석기 시대의 물건 같지 않습니까? 불과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쓰게 될 각종 기기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이 발전이 쭉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는 그런 예측 가운데는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 개인이 매일같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들이 더 많아지더라도, 그리고 더 빨리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을 능히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의 발전이 어떤 원인 때문에 멈춘다면, 혹은 그렇게 쭉쭉 발전하고 있는 반도체를 모종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못 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처지게 되겠죠. 뒤처지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문제들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무역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지금 글로벌 이런 자유무역주의가 대략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뭐 우루과이 라운드랄지 뭐 가트 협정이라든지 그런 게 그때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FTA들이 성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나프타도 나오고 한미 FTA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그런 글로벌 무역이 횡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발달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여러분이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종류의 반도체건 간에 그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서 그런 회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칩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설계가 된 칩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조된 칩이 실제로 어떤 제품에 들어가게끔 최종적인 패키징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런 패키징까지가 필요하게 될 텐데, 예전에는 이런 설계와 제조와 패키징이라 부르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대부분 한 회사에서 다 했었습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종합 반도체 산업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D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합 반도체 산업 모델이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산업적인 문법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자유무역주의가 횡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도 글로벌 분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남들이 설계해준 칩을 전문적으로 대리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파운드리에 집중을 해서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파운드리를 제일 잘하고 세계에서도 제일 잘하는 기업이 TSMC죠. 그래서 그런 TSMC 같이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설계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설계를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업체들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AP 칩이라 부르는, 뭐 예를 들어서 통신도 해야 되고, 사진 찍으면은 그 이미지도 처리를 해야 되고, 영상 통화하면 영상 통화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칩들이 있는데, 그런 칩들은 우리가 AP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프로세싱할 수 있는 칩이라고 해서 AP를 칩이라 그러는데, 그런 칩을 설계하는 그런 업종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팹리스부터 파운드리까지를 다 아울러서 하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글로벌 분업 체제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 글로벌 분업 체제로부터 무슨 효과를 얻었냐면은 서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비교 우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를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파운드리에 집중하게 되고, 설계를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설계에 집중을 하게 되고, 파운드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칩을 깎아내야 되는 장비나 칩 위에다가 금속 배선을 올리는 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은 또 그런 장비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얻었죠. 그래서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80년대 사실 후반부터인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 PC 시장이 열렸죠. 그리고 9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시장이 열리냐면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으로 갈 때 무슨 시장이 열리냐면 이제 모바일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 열리기 시작한 게 인공지능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202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여러분 뭐 NFT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버즈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 점점 많은 산업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글로벌 분업화된 효과를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잘 누렸습니다. 그동안 약 30년간. 그래서 아마 건드지 않았다면 이 글로벌 분업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잘 작동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글로벌 분업 체제가 잘 작동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산업에 갑자기 좀 빅 플레이어로 떠오른 나라가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항상 중국이 대부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중국 대륙 혹은 중국 대륙에서 흥한 그런 나라들이 GDP 규모로 보면 항상 대부분 1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역전이 됐나요?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갈 때 영국이 산업혁명 시작하면서 조금씩 역전이 되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지난 한 200~300년간 GDP의 순위에서 쭉쭉 내려가다가 다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경제 무대, 국제 산업 무대에 복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의 시장을 해외에 개방하기 시작한 게 2001년입니다. 약 20년 전쯤이죠. 근데 그 20년 동안에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확장된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 경제가 확장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부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자급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중국 제조 2025, 뭐 아니면 반도체 굴기, 뭐 제조 굴기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이 200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런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은 중국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확장되고 끊임없이 수익이 늘어나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둔 것이 해외 반도체 업체들입니다. 한국의 업체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바뀐 상황은 이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그냥 중국에서 수익을 다 가져가게 둘 수 없으니까 중국 내부에서 반도체의 대부분의 산업들을 다 중국산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다 중국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정책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중국이 저렇게 급속도로 반도체 기술이 발달한 것은 중국의 몇몇 대기업들이 현재 진출해 있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혹은 허가를 받지 않고 썼기 때문이다. 혹은 뭐 기술을 표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심이 있다가 몇몇 또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웨이를 만든 런정웨이 회장의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인민해방군 통신장교입니다. 통신장교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화웨이를 만들고 그냥 단순히 핸드폰만 만들면 되는데,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서 하이실리콘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하이실리콘이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팹리스인데요. 팹리스인데 예를 들어서 하이실리콘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팹리스로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2019년에 화웨이를 제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게 4년 전의 일이고요. 벌써 그렇게 제재 국면이 급속도로 이제 맨 처음에는 핀포인트로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제품 혹은 특정한 기술만 딱 찝는 그런 점유율을 짚는 듯한 그런 제재 국면이었다가, 이게 이제는 특정 회사가 아니고 특정 산업 전체 혹은 특정 기술 전체 혹은 특정 장비 전체로 이 분야 혹은 이 깊이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간 우리가 누려왔었던 글로벌 반도체 분업 체제, 그리고 비용을 극소로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로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붕괴가 되거나 재편이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지금 많은 국부를 반도체에서 창출하고 있었고, 그 많은 국부의 창출이 가능했던 원인이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산업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미리 예견을 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2년 한국의 수출액. 우리 인문계 선생님들의 스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크신지. 굉장히 근접하셨습니다. 역시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6,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하십니다. 19%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한 1,265억 정도. 규모마다 다른데 1,300억 정도 되신 그 정도의 규모였는데, 올해 우리가 예견하는 반도체 수출액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000억 달러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20-30% 이상 이게 지금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이 뭐 남들보다 못 만들어서 그런 원인보다는 지금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외생적인 요인의 변동성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 산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어떤 논리입니까? 국제 정치적인 논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각국의 안보적인 요인이 같이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그냥 경제성이 아닌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 경제 안보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도 우리 박 교수님께서 충분히 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배경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중국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반도체 산업은 서진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의 효시, 반도체가 처음 반도체스러워지는 그 기술의 효시를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봅니다.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대략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네, 거의 비슷하셨습니다. 1948년에 이제 윌리엄 쇼클리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트랜지스터는 무엇을 대체하는 정도였냐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정도였습니다. 혹시 여기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공관 오디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그런 트랜지스터들을 만드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 트랜지스터들이 더 많아서 더 많아지고 서로 연결이 되면 더 복잡한 신호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한 개일 때부터 두 개, 두 개일 때부터 5개, 10개, 100개, 1000개. 그러면은 이 공간을 다 이론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그런 컴퓨터 중에 좀 이런 교실만한 컴퓨터 같은 사신 거 보신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애니악, 에드박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강의실 하나를 다 채울 정도의 거대한 규모였는데 그것은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충분히 작게 안 만들었고 트랜지스터를 오밀조밀하게 집적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고 집적을 시켜서 굉장히 좁은 영역에 가둬두면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집적 회로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Integrated Circui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48년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 반도체라고 하면 당연히 공식은 그냥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그런 반도체 원천 특허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반도체 지금 우리가 소자라 부르는 그런 기초 소자들도 대부분 다 미국에서 발명이 됐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도 대부분 다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익숙하실 만한 회사 몇몇이 된다면 그 당시에부터 있었던 회사들을 이해서 인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페어차일드 이런 회사들이 그 당시부터 이미 반도체 회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일반 개인용이 아니었어요. 일반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용이 아니었어요. 주로 어디에 많이 썼냐면 특수한 목적에 많이 썼습니다. 가장 특수한 목적에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군사용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용, 그리고 기업의 큰 컴퓨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벤져스 영화 중에 그 윈터 솔저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마블 영화 안 보십니까? 안 보시?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벤져스 그 윈터 솔저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그 쉴드 요원들한테 쫓기다가 어떤 굉장히 오래된 군사 시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군사 시설 지하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무려 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나름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가지고 돌리고 있었던 것이 보일 텐데 저는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박물관에서 봤던 게 거의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렇다는 것처럼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썼던 반도체는 대부분 다 그런 큰 기업용, 정부용 혹은 우주개발용, 군사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쓰는 용도가, 용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회사들이 몇 안 됐으니까 만드는 족족 그냥 잘 팔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5.1 파동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들은 당연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일본 같은 나라들이었겠죠. 우리 박훈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2번의 5.1 파동을 겪으면서 무슨 정책을 만들어내냐면은 일본에서는 민관이라고 그러지 않고 관민이라고 항상 하더라고요. 항상 관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은 보면. 그래서 관민 정책을 만드는데 그 관민 정책 중에 하나의 타깃이 된 게 이 반도체 산업이며 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은 미국 업체들에 비하면 후발 주제잖아요. 후발 주제들이 미국의 본토에 가서 미국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8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만 썼던 컴퓨터들이 조금씩 개인용 컴퓨터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매킨토시가 처음 나왔죠. 그리고 IBM이 그런 컴퓨터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개인용 PC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고 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던 미국 기업들은 생산 효율이나 수율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둥그란 웨이퍼, 거울처럼 생긴 웨이퍼를 그 위에다가 굉장히 바둑판 모양같이 아주 작은 칩들을 만든다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는 이런 웨이퍼에서 제가 만약에 한 900개 정도의 칩을 만든다 치면 900개의 칩이 다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것들은 잘 못 만들어서 죽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버려야 돼요. 그럼 900개 중에서 만약에 90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810개가 살아남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걔네들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율이 9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칩이 그만큼 더 많아질 테니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그 당시에 수율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었고요. 수율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족족 누군가가 사줬으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용 PC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한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이 노린 게 바로 그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그런 수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1981년에서 82년 넘어갈 때 미국에 지금도 있는 협회인데 미국 반도체 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SIA라는 단체인데 SIA는 항상 연말이 되면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각각의 회원사들 이게 파티를 주관합니다. 81년만 해도 항상 축제 분위기였어요. 올해도 우리 돈 얼마나 벌었다. 내년에도 많이 벌자. 82년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82년에 이제 모 회사의 CEO가 너네 그 소리씩 들었냐? 일본 애들이 만드는 반도체 수율이 80%가 넘는데. 그러니까 다들 농담하지 말라. 너는 몇 프로냐? 우리는 5%인데. 너는 몇 프로야? 우리는 15%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들은 갑자기 80%의 수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믿지 못한 거죠. 8% 아니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아니래. 80%. 심지어 저 도시바라는 이상한 회사는 90%를 들고 왔더라. 말이 되느냐? 다들 못 믿다가 연도가 바뀌니까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성에서 도저히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쭉쭉쭉 미끄러지고 그 빈자리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1년, 82년, 83년, 84년이 될 때 85년쯤에 됐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매출액 규모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그 10등 안에 6개의 기업이 일본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도시바, 히다치,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그냥 미국 자체의 시장을 일본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는 공포심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하는 것이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시장을 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미국이 개발해야 하는 첨단 무기들, 예를 들어서 차세대 그 당시의 전투기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제일 최신 5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게 F-22잖아요. 근데 F-22가 첫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게 97년 이때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컨셉은 이미 80년대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군사용 첨단 무기에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전자용으로, 무기 제어용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공포심이 들린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다 섞고 난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일본한테 사정하는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새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가 스스로 못 만들고 일본 애들한테 의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즉 경제성에 대한 논리 플러스 안보적인 관점에 대한 고려가 처음 그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86년에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의 가장 큰 골자는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일정량 이상의 지금 뭐 이걸 표현을 하자면 쿼터를 못 가져간다. 뭐 예를 들어서 40%, 뭐 50% 이런 쿼터가 있는데 점유율을 이 정도 이상 못 가져간다라는 걸 인위적으로 캡을 만들어 놨고요. 반대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일정 캡 이상의 점유율을 항상 보장받아야 된다. 라는 게 주요 골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골자 밑에는 몇몇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러한 장비를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군사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은 우선권을 갖는다.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는데 맨 처음에 맺어졌던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이 5년짜리였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그래서 그 5년간의 기간 동안 일본의 반도체가 업체들이 여전히 세계적인 순위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성장 곡선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점유율이 꺾이기 시작하고 매출의 규모도 좀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1991년에서 다시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5년짜리 91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도합 10년간의 기간 동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그런 양상이 된 거죠. 근데 그 10년간의 기간을 제일 잘 이용한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다시 또 서진을 합니다. 어디로? 한국과 대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은 전략이 뭐냐면은 이미 장비나 부품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 나라가 따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 즉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소했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대리로 생산해 주겠다. 너네는 설계만 해라. 생산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약간 좀 가슴 아픈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반도체 생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환경적으로 좀 위험한 산업이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더리한 산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세정액에 들어가는 그런 각종 유기 용매들, 그리고 나오는 그런 폐수들, 그리고 거기에 쓰는 가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성에 강합니다. 몸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병을 많이 얻었어요. 백혈병이나 뭐 각종 암이나,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런 반도체 제조 공정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환경 규제 때문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부터는 자유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반도체 제조업들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동아시아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미국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만이나 한국의 임금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았으니까,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동남아권이나 뭐 저쪽 그런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인건비의 차이가 그만큼이 나니까. 그래서 대만은 반도체를 대리로 생산해주는 그런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산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만의 TSMC가 처음 창립됩니다. 모리스 창이라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50대 초반에 굉장히 아주 정정하신 나이에 미국에서 TI에서 사장제의나 이런 걸 다 물리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대만으로 와서 처음 만든 게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앞으로 중요해진 산업은 이 산업이 될 것이다 해서 파운드리를 만들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해안이죠. 왜냐하면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에 거의 지금 65%,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만은 그쪽으로 가기로 했고요. 한국은 또 다른 트랙으로 갑니다. 한국은 어떤 트랙으로 가냐면은 보니까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있는 저장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계속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CPU뿐만 아니고 저장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은 어디에다 투자를 많이 시작하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그리고 당시에 현대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플러스 이제 그런 플래시 메모리, LG전자도 그 당시에 그런 금성 반도체였죠. 그 당시에는 금성 반도체 같은 회사들도 그렇게 메모리 업체에다가 투자를 많이 시작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일 반도체 협정 10년간의 기간 동안 이 대만과 한국은 각자 잘하는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한국은 그 당시에 파운드리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대만은 그 당시에는 파운드리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하청업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의 하청업체, 뭐 폭스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한국은 미국이 허용한 기술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어요. 이러한 설계도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도 된다는 허가를 얻었고 그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어려운 말로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커머디티 반도체라고 합니다. 커머디티 반도체는 이런 겁니다.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만드는 반도체나 내가 지금 당장 이 데스크탑을 뜯고 메모리를 하이닉스 거를 넣어도 삼성 거를 넣어도 작동합니다. 어느 회사 거를 써도. 근데 이제 파운드리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설계된 시스템 반도체는 다른 목적에는 못 쓰이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결정적인 그런 부스터 엔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많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비하면 한 두세 대 정도의 기술 차이 그리고 어떤 점유율 면에서도 한참 뒤처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그런 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사업을 이제 산학연 17개 기관이 뭉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거대한 산업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합니다.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그 당시에 지어진 기관이 여기 윗동네에 있는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입니다. 그 당시에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반공연이라 부르죠. 그런데 저도 거기서 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공연을 처음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각자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이 64K, 256K, 1메가, 4메가, 16메가, 뭐 256메가 점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D램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10년간 일본 업체들이 견제를 당하는 그 시점에 한국 업체들 그리고 대만 업체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도체 산업이 아까 제가 서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2001년 이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립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미국보다 당연히 작고 일본보다도 작고 한국회 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국보다 좀 크긴 했는데 거의 비슷한 정도였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매년 거의 두 자릿수의 GDP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또 중국이 그 당시만 해도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고 직접적으로 합자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06년에 중국의 시안, 우리나라로 하면 장안이죠. 시안 쪽에다가 메모리 팹을 하나 지었고요. 그 메모리 팹은 D램 팹은 아니고 낸드 플래시 팹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또 2004년, 3년 정도에 중국 우시 지역에다가 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전, 3년 전에는 하이닉스가 인텔이 중국 대란 나렌 지방에 가지고 있었던 그 팹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또 거기다가 팹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중국 현지에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고 시장이 커지고 또 중국 업체들이 난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니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또 서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약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약 반세기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세기 정도의 산업이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정도의 변화를 겪었잖아요. 맨 처음 미국 중심으로 갔다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들어와서 대량 생산 PC 시대를 열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자유무역주의 때문에 글로벌 분업 체제가 나왔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끼어들었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이 이제 자족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그 반세기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국제적인 제재,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생적인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외생적인 요인은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밖에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동구권, 그러니까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반도체 수출을 항상 통제해 왔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장이 상수였는데 그냥 무역을 하는 나라들끼리 정부 간의 경제 안보적인 원인 때문에 외생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어를 했던 것은 미일 반도체 협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미중 사이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계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일 반도체 협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20대라 그러셔도 이미 지금 환갑이 넘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를 하시고 90년대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반도체 산업의 리더들이 되셨는데 그분들은 자유무역이 상식화된 시대를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약 20, 30년간을 그 시대를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그야말로 미중유의 상황인 겁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고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않은 상황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은 컨틴전시 플랜들을 세우는데 다들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들은 이제 나이브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다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중 간의 갈등은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 갈등이 아니고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회사들마다 대응하려는 전략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혼란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얘기할 때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랬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왜 밸류란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급망이라면 영어로 따지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굳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부를까요? 줄여서 우리가 GVC라 그러잖아요. 밸류 체인이라고 한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공통된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공급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상 상황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부터 계속 안정적으로 특정한 기술, 부품, 칩, 원료, 재료 혹은 뭐 그런 각종 기술의 활용 권리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가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안 쓰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지금 중국이 계속 반도체 산업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중국 연구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5개년 경제 계획을 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당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12차가 있었고 13차가 있었고 지금 14차죠. 그런데 이 12차, 13차, 14차 경제 계획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년을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중국에서 말하는 그 키워드에 반도체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키워드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급화. 반도체 자급화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을 지금 중국이 가장 중요한 이런 값어치,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이 많이 커지고 많은 또 중국 내부에서의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국가 자본주의를 되다 보니까 필히 생길 수밖에 없는 몇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본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다시 사실상 중국은 거의 다 당이 통제를 하는 혹은 당이 주체가 되는 형태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당의 펀드를 받아야 되니까 로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부패, 부정부패가 항상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정치성이 끼어들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중국은 어쨌든 간에 또 큰 나라다 보니까 31개의 성이 있잖아요. 각 성에 있는 정부들은 성정부라고 그러죠. 각 성에 있는 지방 성정부들은 중앙당의 충성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분업 체제에서는 너는 이거 잘하니까 넌 이것만 해. 넌 이걸 잘하니까 이것만 해. 이렇게 해갖고 서로 뭔가 이런 암묵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서로 간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당에서 오히려 개입을 해갖고 계획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섬서성에서는 이거를 해. 아니 뭐 강서성에서는 이거를 해.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나눠도 소용이 없고 지방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 장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요새 너무 부족해.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잘 못 만들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각 성이 그런 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막 자본을 유치해서 빈 공간 터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데 막상 만들고 나고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니면 너무 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부정부패들이 만연해지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여기에 투자를 좀 적게 했으면 그 파급 효과를 좀 제한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여기다 쏟아부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에 지금 가장 큰 거품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맞먹는 거품이 반도체에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실제로 투입이 되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회계가 워낙에 지금 복잡하게 돼 있고 몇 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중장부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거품이 껴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데 얼마나 돈이 잘 쓰였는지 지금 측정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돈을 계속 쏟아붓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연도별 중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 폐업한 회사들의 개수입니다. 한 몇백 개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난 몇 년간 최근에 들어와서 1000개를 넘고 2000개를 넘고 4000개를 넘고 5000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폐업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폐업을 할까요? 특히 저렇게 폐업한 회사들의 대다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들인데 이 팹리스 회사들이 저렇게 폐업을 많이 하는 까닭은 회사를 일단은 창업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할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팹리스 회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팹리스 회사 중에서 AI 반도체 요새 우리나라 정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칩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기술 스펙만큼의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투입하는 척하면서 만약에 제대로 수익이 안 나오면 폐업 신고하면 돼요. 그럼 그 보조금은 어디로 가나요? 그렇다가 또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창업했다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 창업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활발한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내실을 놓고 보면은 이 가운데 중국 정부의 세금이 엄청나게 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팹리스 업체 말고도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파운드리가 중국의 또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 파운드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HSMC라고 부르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 HSMC라는 저 회사를 만들겠다고 투자자들한테 자기의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 간부들 앞에서 그 당 간부와 중국 그런 투자은행 높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파운드리가 굉장히 약점이 될 테니까 그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2조 7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조 7천억을 받아요. 우한시 정부에서도 받고 중앙당 정부에서도 받고 충칭시 정부에서도 받고 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공터에다가 건물만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갖다 놓냐면은 남들이 이제 안 쓰는 중고 반도체 장비를 다 저기 배치해 놓습니다. 근데 그 장비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장부상으로는 1000억인데 고철만 따지면 1억 5천밖에 안 되는. 예를 들면 그런 장비들을 잔뜩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날 그 투자를 유치했던 창업자들이 사라집니다. 증발해버려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이 투자자들이 고액의 연봉을 주고 TSMC 출신의 그런 CTO를 데리고 와서 CEO로 앉혔는데 CEO도 와서 보니까 상태가 이 모양인 거예요. 공장 상태가.
그래서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데 진실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사라지고 망하고 사기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건 다 반도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넘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생적인 모순 혹은 문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외생적인 요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외생적인 요인은 당연히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이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얘기 썼습니다만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차차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정한 기술, 특정한 장비만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그냥 단순히 소비기지 혹은 저가의 생산기지 정도로 남아있기를 바라는데 점점 중국이 모든 것을 자급화하고 나중에는 예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에 중국을 제어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큰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중국에서 나왔어야 되는 혹은 중국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산업들을 최대한 미국 본토로 가져오겠다는 것이 그런 두 번째 보관이 되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의 산업들을 하나씩 옥죄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들,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실시권, 심지어는 장비를 수입을 했잖아요. 근데 장비가 항상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집에 냉장고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애프터 서비스 부르잖아요. 똑같거든요. 반도체 제조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계 장비를 사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비가 망가져요. 그럼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불러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못 옵니다. 이제. 그리고 엔지니어가 출장을 못 오는 것뿐만 아니고 워낙에 장비들이 많으니까 애초에 그런 외국계 장비 회사라면 그런 주요 반도체 팹 주변에는 외국계 장비 회사들의 그런 AS 전진 R&D 센터가 항상 있습니다. 거기 배치된 분들을 다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금 이 피해를 가장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나라는 한국입니다. 근데 왠지 아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현지에서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SK나 삼성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팹에는 미국의 장비 회사들이 공급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시안에 가면 삼성전자의 플래시 메모리 팹이 5개, 뭐 6개 정도 있는데 그 라인 하나로 부르거든요. 우리가 그 라인 하나의 장비가 대략 몇 대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대 정도 들어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1000대에서 1500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000대에서 1500대 정도 되는 그런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늘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저랑 같이 동문수학과 친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첫 초년생 시절에 회사에서 중국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배치를 해서 근데 회사에서 폰을 3개를 준 겁니다. 왜 폰을 3개 줘요? 하나는 삼성에서 오는 폰이고 하나는 TSMC에서 오는 폰이고 하나는 뭐 하이닉스에서 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24시간 와요. 그래서 진짜 일종의 5분 대기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라인은 멈추는 순간부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복구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문제는 이런 중국에 있는 수많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라인에 생산 현장에 들어가 있는 이런 미국의 반도체 장비들이 점점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나마 미국에서 이 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게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올해 10월이 지나고 나면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혹은 장비를 새 걸로 바꿔야 될 때 혹은 소모품이 없어서 새로운 소모품으로 이걸 교체를 해야 될 때 아니면 이것을 좀 자기네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이제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들 혹은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원래 보통 4년 5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지보수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유지보수가 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감가상각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0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특히 중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가상각이 쭉쭉 일어날 것이고, 이미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 중국 현지 공장에다가 이미 30조, 20조, 누구는 뭐 40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십 조의 투자를 이미 집행한 상태인데 지금 그 공장이 점점 그냥 말 그대로 녹쓰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10월까지의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것이냐, 연장되지 않을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예 기간이 더 연장이 안 된다라고는 가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예 기간이 더 연장이 안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일단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겠죠. 그냥 각자의 회사별로 사실 이런 구매 담당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구매하고 장비도 구매하고 이런 구매 담당 임원들이 중국이나 한국 현지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어요. 그 재고로 6개월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6개월 이후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이상 재고를 활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동종 활용이라고 부르는데 멀쩡한 자동차를 뜯어서 거기서 각각의 부품을 다 빼서 고장난 자동차에다 넣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생각하면 뱀이 자기가 꼬리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장비가 예를 들어서 1200대가 있던 것이 1000대가 되고 800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멀쩡한 공장에서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장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만큼 연간 혹은 월간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한국의 장비 업체들이 그런 기존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은 다행이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 현지에서 있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모종의 원인 때문에 중국산 장비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중국산 장비가 자기네들이 원래 쓰던, 그러니까 회사가 원래 쓰던 그런 장비에 맞먹는 스펙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결국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계 반도체 장비들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지금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통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10나노 이하라는 뭐 이런 표현 어디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 칩이 얼마나 정밀한지 얼마나 기능을 초고성능을 갖는지를 이런 나노미터 단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나노미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서 제가 잠깐 트랜지스터 언급을 드렸잖아요.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쪽 전극이 있고 이쪽 전극이 있고 두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를 흐르게 혹은 흐르지 못하게 스위칭 온오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기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끄고 키면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도 내가 전압을 얼마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 두 전극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동일한 면적에다 더 많이 집어넣고 싶으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들 역시 훌륭하십니다. 충분히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있으십니다.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 정도 상상하실 수 있나요? 머리카락 정도 두께? 머리카락 두께가 반지름이 대략 몇 미터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물론 요새 좀 이게 뭐 숱이 얇아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는 지름으로 따지면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0마이크로미터는 약 1mm의 한 1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그 10마이크로를 다시 1000개로 쪼개요. 그래서 약 10나노미터 정도 내외의 그 간격까지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깎아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깎아내는 장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노광 장비라는 겁니다. 이거는 노광 장비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노광 장비를 비싼 노광 장비 가장 발달된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있는 이 ASML이라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노광 장비 내부에는
특정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여러 번 이렇게 거울에 반사를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웨이퍼까지 빛을 집중을 시키는 게 이 노광 장비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이 파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간격을 좁게 굉장히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 파장이 짧아졌냐면 13.2나노미터까지 파장이 짧아졌는데, 문제는 이런 13.2나노짜리의 파장은 거의 엑스레이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파장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을 다 투과해 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흡수가 되거나, 즉 반사가 안 돼요. 여러분 몸에서 엑스레이가 반사가 거의 안 됩니다. 맞죠? EUV도 거의 반사가 안 돼서 이 EUV를 반사를 시킬 수 있는 거울이, 굉장히 특수한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과 광학 장비와 레이저 발생 장치와 이 위치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뭐 다양한 스테이지들이 종합적으로 이 노광 장비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노광기가 됩니다. 이게 대략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1세대 EUV 노광기거든요. 이 크기는 대략 시내버스 정도 됩니다. 크기가. 2세대 노광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2세대 노광기는 파장은 여전히 13.2나노미터를 쓰는데, 요 빛이 나오는 구멍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정밀한 레졸루션, 이 해상도를 갖게끔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2세대 노광기의 크기는 이 강의실만 합니다. 진짜 한 가로 세로 한 15m, 높이 한 3m 정도. 강의실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 하니까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자국의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ASML로 하여금 대중국 노광기 수출을 못하게 막습니다. 2020년부터.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왜 네덜란드 기업인데 미국 정부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희 대학원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많은 또 교류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비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 이 부품들의 하나하나에는 특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대학이나 정부 연구소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게 많아요. 심지어 일부 부품은 아예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장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없더라도 이 장비에 반드시 필요한 몇몇 부품 같은 것들은 미국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SM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무리 저런 껍데기를 만들어도 그 내부에 몇몇 부품이 빠지고 나면 작동을 안 하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젠가요? ASML이 이제는 대중국 수출을 중에서도 이런 EUV 말고도 DUV라고 그 이전 세대 장비가 있는데, 그 세대의 장비도 이제는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ASML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EUV 장비를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는 대만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고요. 원래 3등이 중국이 되었어야 되고 10년 안으로 중국이 2등 혹은 1등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그런 시장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은 지금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EUV 장비를 사기 위한. 언제든지 팔기만 해라. 우리가 2배, 3배 웃돈을 얹어서더라도 살 수준까지도 지금 각오가 되어 있는데 정작 수출을 못하니까 ASM의 입장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이 장비가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막힌 셈이 되는 거죠. 1세대 장비는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합니다. 한 대가, 장비 한 대가. 2세대 장비는 5,00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인 하나에는 EUV 장비가 보통 뭐 한 10개 정도까지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의 조 단위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래서 진짜 거의 이제부터는 이 EUV가 기술적인 바틀렉이 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중국이 처한 몇몇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공급망 얘기를 잠깐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국가들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나눠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막대 그래프는 전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어떤 나라들이 얼마큼 먹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이 시장에서 시장 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부가가치를 보면은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뭐 유럽과 대만 정도입니다. 근데 반도체 시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국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가가치는 우리가 되게 적게 만들어요. 즉 돈을 많이 못 벌어. 근데 시장은 되게 커. 그럼 그 부가가치 누가 가지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9%와 이 24% 차이에 엄청난 이 괴리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그 나라의 약점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왜곡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자꾸 중국은 저 시장을 자국의 저런 업체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지금 몇몇 나라들이 소수의 나라들, 그야말로 소수의 나라들이죠.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대만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소수의 나라들로 과점이 되고 있는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가장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 두 나라 사이에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묶어놓은 이 나라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측은 중국입니다. 미국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지만 미국보다 보통 10배 이상, 뭐 20배 이상 가까이 되는 그 정도 거래를 중국과 더 많이 하고 중국으로부터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자꾸 제재를 해서 이러한 수출길들이 끊기게 된다면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동맹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보호주의, 블록 보호주의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고난을 겪게 될 나라가 저 세 나라입니다. 특히나 대만하고 한국이 그렇습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잠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출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수출의 감소는 사실은 반도체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지금 약간 하강 국면에 오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 축은 지금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외생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인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저렇게 견제하게 되면은 글로벌 공급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거고요.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중국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하나의 로컬 공급망이 생길 거고, 글로벌이 아니죠. 로컬 공급망이 생길 거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혹은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공급망을 좀 개편한 공급망이 또 하나 생길 텐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두 개가 생기는, 혹은 두 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우리가 하나로 유지했었던 그 동기 중에 하나는 비용의 감소였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두 개 이상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증가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칩 회사들은 칩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칩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비슷한 가격에서 성능은 항상 높게 유지가 돼 있었던 그런 뭐 무어의 법칙이 됐건 황의 법칙이 됐건 그런 법칙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반도체 산업에서의 기술의 혁신을 그런 드라이빙 포스 삼아서 성장해 왔었던 많은 경제 성장 동력 엔진들이 식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지금 많은 이 산업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반도체가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은 성능이 좋은 반도체들이 더 수요가 높아질 텐데, 딱 그 시점에 지금 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요인들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작년에 발표했던 이 반도체 법안의 실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정말 매일매일이 다르게 미국이 뭐를 또 제재한다, 미국이 중국에 또 뭐를 제재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 간의 이런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게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은 결국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자국 중심의 그야말로 그냥 로컬라이즈된 그런 공급망을
만들 것이다. 물론 이제 자국만 한 건 아니고 중국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몇몇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듀얼 로드맵이 듀얼 글로벌 공급망이 되면은 공급망 비용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각각의 공급망에서 주력으로 미는 기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하고 한국은 전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냥 일본 왜 걔네들은 바보같이 바보라고 하면 안 되지. 일본은 왜 걔네들은 왜 낮은 전압을 쓸까요? 그냥 220V로 맞추면 더 송전할 때 더 이득이 될 텐데. 심지어 걔네는 관서지방하고 관동지방의 전압이 달라요. 진짜 전력 회사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압이 달라도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반도체 산업에서 만약에 공급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주력으로 미는 그런 기술 세대나 기술 스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은 커머디티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칩을 끼나 저 칩을 끼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게 상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칩을 설사 우리가 수입해서 쓴다 그러더라도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는 워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들이 중국의 회사에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작동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점점 이 기술의 표준이 달라지고 서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치적인 갈등이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두 생태계가 합쳐지기는 어렵게 될 겁니다. 마치 갈로파고스 제도에서 각각의 섬에서 핀치새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부리가 진화했던 것처럼 어떤 놈들은 벌레를 먹기에 진화가 잘 됐고 어떤 놈들은 나무 열매를 먹기에 진화가 잘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 같이 산다 그러더라도 걔네들은 결국 각각의 먹이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80년대에 있었던 미일 간의 그런 반도체 협정 같은 협정이 미중 간에도 혹시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거라고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견하는 학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실행하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너무 커져버렸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이제 최근에 3기로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고 이제 아예 국가 주석직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3연임을 하면서 내세웠던 몇몇 국가적인 시책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중국에서 자급자족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그 기치였는데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중 간의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정책의 기조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달성이 된다면 이제 다시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비용이 더 감소가 되겠죠. 시나리오 세 번째에서는 중국이 자급자족에 실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는 자급자족에 성공하는 거, 이거는 화해하는 거, 이건 자급자족에 실패하는 건데 자급자족에 실패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더 이상 최신 세대의 반도체 산업 기술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기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과거 개혁개방 초기 시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이건 중국의 의지하고 달리 기술 격차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항상 경쟁국들에 대해서는 이런 몇몇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정책적인 견제를 해왔습니다. 슬라이딩 스케일이라는 걸 그런 겁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 경주처럼 토끼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 토끼가 너무 거북이한테 따라잡혀도 안 되는 즉 일정한 거리를 항상 두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그래서 이 후발 주자들은 선발 주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선발 주자들이 짜놓은 그 문법을 따라서 저부가 가치를 가져가고 선발 주자들은 고부가 가치를 가져가서 같은 기술의 트랙에 있지만 항상 이득은 앞선 이런 나라들 혹은 회사들이 보게 되는 구조가 이런 슬라이딩 스케일 구조인데 이런 슬라이딩 스케일이 점점 이번에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거북이가 완전히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저렇게 되는 경우가 되면은 아마 중국의 반도체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그냥 미국의 어떤 그런 주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는 이제는 어려워지는 수준이 되지만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반도체만 지금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산업하고 연결을 해본다 그러면은 결국 산업 간에 이런 격차가 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반도체 하나만 이거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자율주행차, 우주항공 기술, 뭐 심해 기술, 뭐 의료, 바이오 메디칼 기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저렇게 반도체 혼자만 가지고서 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반도체 산업이 중국 내부에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웃 국가 입장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중국이 어떤 식으로 산업 전략을 발전시키는지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그런 연구재단 비슷한 기관에서 발표한 그런 각국의 기초과학 연구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 분야에서의 기초과학인데 뭐 화학도 있고 재료과학도 있고 뭐 물리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고 미국은 저기 있죠. 그런데 요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게 화학, 재료과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특히 화학이나 재료과학 같은 거는 중국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초과학 분야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반도체 산업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기술 혁신은 반드시 저런 물리학, 화학, 뭐 아니면 소재과학 같은 기초과학에서의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축적이 돼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은 잘 나가는 나라라도 하도록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중국은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 기초과학에서의 혁신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국이 아마 믿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연간 이 스템 분야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틱스의 약자입니다. 즉 이공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빨간 그래프가 중국이고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미국인데 두 그래프의 차이는 이거는 외국인을 포함한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 거고 이 미국 거 밑에 거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미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밑에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맨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인구 자체도 중국보다 적을 뿐더러 이공계로 가는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증가하고 여기다가 보조금을 주고 장학금을 줘도 2만 명 내외가 될 거라 예상하는데 2025년 정도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학교가 확장하고 교수들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상으로는 2025년쯤 됐을 때 중국에서 저런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는 이런 학생들이 8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가까이 격차가 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반도체 분야가 예전보다 많이 이런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고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력의 양 그리고 질 면에서 봤을 때 두 나라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 요소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물론 이 인력들이 다 반도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인력들이 모두 자신들의 전문성을 다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러한 인력의 격차 같은 것들이 장기적인 게임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에 믿을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서 그 다음 세대 기술로 가기 위한 차세대 기술 혁신의 맹아가 여전히 지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제 특허를 분석을 해서 기술의 각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의존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X축은 여기 C에는 차이나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기술이 얼만큼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Y축은 각국이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에 대해서 얼마큼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까만색은 미국에서 나온 특허, 빨간색은 중국, 뭐 파란색은 일본, 그리고 초록색은 한국, 분홍색은 뭐 타이완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중국인데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를 제가 추적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에 대한 특허가 조금씩 줄면서도 미국에 대한 특허의 의존도도 줄면서 뭔가 기술적인 독립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데 미국에 대한 특허 의존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이 25%의 마의 25%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근데 미국은 보시면 중국에서 나오는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2%를 넘지 않습니다. 즉 중국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 세대의 반도체 기술을 만들 때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그 다음 세대의 반도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 중에 1개 정도는 무조건 미국의 특허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훨씬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중국이 아직까지는 훨씬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덜란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이 대응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네덜란드에서 찾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덜란드가 굉장히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첨단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금도 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 전역에 있는 저런 연구 중심, 기술 중심 대학교 주변에 그런 산업체들이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ML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ASML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네덜란드의 기업들이 대학과 회사와 연구소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일변도의 산화 이런 현상에서 조금씩 탈피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최근에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칩을 설계하는 것도 설계하는 거지만,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을 합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최근에 중요한 기술적인 개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한국의 이런 반도체 산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잠깐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양자 컴퓨터는 더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금 방식의 이런 컴퓨터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후보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컴퓨터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 하면서 갑자기 투자의 관심이 확 식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죽는 그런 데스밸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올 거라고 보이는데, 이 데스밸리에서 한국이 최소한의 어떤 이런 씨앗을 품고 있으면은 그 다음 다시 회복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기술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지금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동향, 그리고 어떤 구도가 있고 무슨 문제들이 있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은 뒤에 사실 이제 여기 또 일본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쇠를 이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료에다 넣었으니까 혹시 보시면서 한번 또 흥미가 생기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